자, 오늘은 부동산 학개론도 우리가 또 민법도 자, 1차 과목 시험 보실 적에 지금 뭐 민법 시간이다, 부동산 학개론 시간이다 구분할 거 없어요. 내가 자신 있는 거 80번까지 쭉 체크했다가 또 빠진 거 다시 또 1번부터 80번까지 뭐 학개론 했다가 민법 했다가 자꾸 생각이 자꾸 전환이 빨리빨리 돼야 되죠. 자, 부동산 학개론에서 우리가 자, 기업금융, 전통적인 금융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거는 자, 군산 앞바다에 보물소에 묻혀있다 어떤 사람이 얘기가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러니 그거 끌어올리기만 하면 돈 번다 이제 제안을 했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자, 성공한다라면은 그 보물소에서 나오는 이제 금괴 같은 거 가지고 이제 투자한 사람들에게 배당을 해줄 것이고, 자, 실패했을 적에, 자, 그분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임야나 등등을 손대는가, 손대지 않는가. 자, 손대지 않는다를 비소구라는 표현 쓰게 되죠. 비소구. 자,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은 사업주 전체 재원이 상한 재원이 된다. 이건 틀린 겁니다. 자, 이거는 맞는 것이고, 이건 틀린 것이고, 반대로 돼 있죠. 이제 오지선당이니까, 4개는 한 지방이고, 하나는 다른 지방이다. 그러면 그 하나가 정답이죠. 그렇죠? 지금 이거는 5개를 써가지고 이제 어느 것이 틀린 것일까요?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일 텐데, 좁아서 이 4번까지만 썼습니다만은, 자, 일반 기업금융은 사업주 전체 자산 신용을 담보로 하는 데 비해서,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 보물선에서 나오는 그 미래 그 현금 흐름, 자, 그것이 우리가 담보가 된다라 이야기했죠. 대출 기간이 일반 기업금융은 단기인데 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장기로 가야 될 것이고, 자, 소급권. 자, 일반 기업금융에서는 모 기업에 대한 소급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비소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보물선 끌어올리는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아까 투자를 제안했던 그 A의 일반 재산까지 손대는 건 아니다. 비소구가 원칙이 있습니다만은 의도적으로 이제 재산을 숨기고서 나쁜 방향으로 끌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소구는 가능하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상한 재원이 일반 기업금융에서는 사업주의 전체 재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프로젝트 현금 흐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학교에서 틀린 정답은 이게 되죠. 그래서 그 오지선다형이다 보니까 그 문제를 100% 다 알아서만 우리가 찍는다라기보다는 좀 감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사코 많은 문제를 풀으셔요. 많은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조금은 실력도 늘어나는 것이고, 이거는 합격의 지름길로 가는 많은 문제를 다루셔야 한다. 자, 부동산 학개론 관련되는 것도 한번 계속 보시면서 이건 지금 반대로 되어 있음을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건 반대로 되어 있음을 운영하시면서 부동산 학개론에 관련되고 민법에 관련되는 거, 또 제가 준비한 해설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앉으세요. 바로 시작하셔도 돼요. 자, 8월 마지막 주에 모의고사 나갔던 그 첫 회분과에 대해서, 자, 27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자, 맞는지 틀리는지 따져보세요. 자, 이 화이트보드 전에 있던 내용하고 관계 있죠. 자, 먼저 1번, 원금 변동 분할 상환은 차익자의 부동산 구입 후 초기 월부금 부담이 매우 높아 소득이 점점 감소하는 중년 세대에 유리한 것으로 균등 상환 저당이 있다라고도 한다. 옳은 말. 옳은 말. 다음 3번. 자, 점증 상환 대출 최정식
부, GPN, 자, 점증식 상환대출은 미래 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부부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지요? 틀렸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자, 5번은 수요금융으로서 이자 매월 상환 방법은 차주와 대주 간의 변제 만기일이 되어도 완전히 상환되지 않음을 합의한 것으로 부분 상환 저당이다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5번 설명입니다. 수요금융으로서의 이자 매월 상환 방법은 만기일에 일시불로 상환하고 매월 이자만 지불하는 방법으로 비상환 저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28번 문제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과 관계인데 지역 분석 대상은 하나 있는 부동산, 그 부동산 포함하고 있는 인근 지역, 그리고 대체 가능한 상업에서 대체라는 것은 수익성 가지고 따지겠죠. 주거지에서 대체라는 것은 쾌적성, 편리성으로 따질 것입니다. 공업지에서는 원가 절감을 통한 이윤 극대화 가지고 말한다. 우리가 한번 공부했었습니다. 자, 대체 가능성 있는 곳은 유사지역 많이 있죠. 하나에 있는 인근지역, 여러 개 있는 유사지역, 망라해가지고 동일수도권까지를 지역 분석 대상으로 하는데 선, 지, 표 먼저 지역 분석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필적 사용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나중에 후, 개, 취 나중에 개별 분석을 해가지고 추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추유효 이용 상태라면은 높은 값으로 평가할 것이고 추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면은 낮은 값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런 자 28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과 관계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지역 분석은 표준적인 사용에 따른 장래 동향을 분석하여 가격 수준을 파악하며 개별 분석은 추유효 이용 분석을 통하여 개별 가격을 판정한다. 정확히 옳은 설명. 자, 유튜브로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금방 1번을 요다시 표시해야 됩니다. 옳은 설명이었고 다음에 3번은 어떨까? 지역 분석은 토지의 고정성에 의한 지역성을 근거로 하여 용도지역 분석이 이루어지며 개별 분석은 개별성에 의하여 개별 부동산을 판정한다. 옳은 설명. 자, 시험이 임박할수록 눈 지그시 감고 자, 제 말로 하는 강의를 집중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잘 나오는 단골로 나오는 것들 집중해서 하셔야 될 테니까 그렇게 목소리로 반복 하세요. 자, 4번은 어떨까? 지역 분석은 부동산의 유형 구분의 측면에서 적합의 원칙을 사용하여 경제적 감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자, 개별 분석은 부동산의 종별 구분의 측면에서 균형의 원칙을 적용하여 기능적 감가 파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틀렸어요. 자, 왜 틀렸는지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거는 옳은 설명이니까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역 분석은 유형 구분의 측면이 아니라 종별 측면의 구분에 속한다. 여기서 종별 측면의 구분이란 부동산의 용도성에 따른 분류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을 말한다. 반면에 개별 분석은 종별 구분의 측면이 아니라 유형 측면의 구분에 속한다. 여기서 유형 측면의 구분이란 부동산의 개별성에 따른 분류로서 나지인지, 건부지인지, 맹지인지, 선화지 등 그렇게 분류를 해야 됩니다. 어디 또 학교로는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시기로 하고 자 민법도 우리가 보셔야 될 텐데 어쨌든 금년도 2021년도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이 문제가 많았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래서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76번 풀어보신 분도 계시고 문제를 미처 못 받으신 분도 계시다 보니까
설명 위주로 합니다. 자, 가항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것을 고르시오. 그리고 나항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과 관련해서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자, 그래가지고 개수가 몇 개냐, 이제 그런 문제였었는데, 먼저, 자,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는 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공장 일부라는 것이 공장 면적의 3분의 1에서 자, 침식, 먹고 자고 하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지 금방 읽어드린 것은 틀렸습니다. 자, 그에 대한 판례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라 함은 임대목적물로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임차의 목적, 건물의 위치, 구조 등에 관한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고, 또 하나의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이 아울러서 함께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주된 목적을 고려하여 한 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자,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은 그 주된 목적이 영업용 건물이고, 자, 주거용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판례였고, 다음에 자,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주택의 일부를 구멍가게로 개조한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구멍가게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주임법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금방 살펴본 것은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에 대한 판례,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판례입니다. 옳다 그르다 따지는 게 아니라 판례니까 옳다로 들으셔야 됩니다. 건물의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거,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또 주거,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해서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나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으며, 자,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쓰는 부분보다 넓고 또 비주거용으로 쓰는 부분이 더 넓다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자, 서로 유일한 주거인 경우다라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2조 후단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로 인정한다. 다음에 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 40평을 임차하여 그중 방 그리고 다방의 주방을 자, 13평짜리 주거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안 받습니다. 그에 대한 판례, 방 2개의 주방이 딸린 다방이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여지고 설사 다방의 주방을 주거 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다방의 영역의 부수적인 것으로 그러한 주거 목적의 사용은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자,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 것일 뿐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 2조 후단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유효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가 판례입니다. 자, 다음에 이건 맞는지 틀리는지,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다라면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는 겁니다. 자, 틀리는 거죠? 자, 그래서 말하자면은 다음 거, 자, 621조 규정에 의한 임대차 등기가 있으면은
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와 같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준용된다. 이거는 맞을까요? 될까요? 맞는 말이죠. 자, 맞다라는 이유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 3, 5, 6항 규정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는 민법 621조 규정에 의해서 주택임대차 등기의 효력에 관해서도 준용한다. 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것이고, 그 전에 제가 틀리다고 했던 것은 왜 틀렸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때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본다라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12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틀린 것은 그런 틀린 이유입니다. 자, 다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가 읽어 나가다가 잠깐 뜸들이면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뭐가 들어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를 말하는데 언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뜸들인 자리가 이 길이죠. 이 길. 다음 날부터. 자, 다음 날까지 뜸들인 자리를 채워가지고 마저 읽어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 길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판례는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무엇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한다? 뜸들인 자리가 면책적 그렇게 들어가야 되죠. 자, 뜸들인 자리 채워서 마저 한번 살펴봅니다.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판례는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면책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 더,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주택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양도인에게 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달까요? 없달까요? 결론은 없다로 해야 됩니다. 없다까지 채워가지고 다시 한번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주택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양도인에게 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로 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중요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2021년도 기준으로는 아주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하나 더 하면서 마무리하기로 하는데, 자, 이거 오를까요? 틀릴까요? 1번,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제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옳은 말. 다음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자, 경매 때 임차 건물의 환가자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 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옳은 말. 다음 질문. 기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옳은 말.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법정갱신되면은 주인 쪽에서는 2년 동안 나가라고 할 수가 없죠. 세입자가 나가겠다 그러면 석 달 있다 효력 발생한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법정갱신, 묵시갱신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은 1년간 나가라고 못하죠. 세입자가 나가겠다 그러면 역시 석 달 있다 효력 발생한다. 그래 나가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가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인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옳은 말. 다음 질문. 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제외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옳을까요? 틀릴까요? 만약 제가 틀린 문장입니다를 한다면 어디를 잡았을까요? 알기로 지난 법규 중에서 5년짜리가 10년짜리로 됐다 그래서 10년으로 잡은 것 같은데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어디가 틀렸나 살펴보세요. 임차인의 갱신,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제외한 전체 임대차 기간 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틀린 자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적에 자,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이거는 인테리어 비용 관계에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되죠. 자, 어쨌든 자, 이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읽었던 자, 최초 임대차 기간을 제외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부분 조심하시면서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만나뵙기로 하고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